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가 썰밤을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을 만큼 열렬한 팬인데요. 며칠 전부터 제게 여기 사연을 보내자고 조르더군요. 사람들에게 저희 얘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가 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졌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와 저희 엄마가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원래 엄마에겐 의사인 저도 못 고칠 불치병이 있었는데요. 그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희 아내가 싹 고쳐줬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사연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하면 어릴 때 집이 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죠. 부모님은 없이 자라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마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셨고요. 엄마는 집에서 저를 키우며 면도날 붙이는 부업을 하셨죠. 두 분 다 하루도 쉬지 않고 죽어라 일했지만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저희 식구들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세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참 잘 살았어요. 아버지 월급날 다 같이 둘러앉아 통닭 한 마리를 나눠 먹는 게 유일한 사치였는데요. 부모님은 늘 몇 조각 안 먹고 물린다면서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나마 드시는 것도 목이나 날개 같은 살없는 부위였죠. 덕분에 닭다리는 언제나 2개 다 제 차지였고요. 한 마리로도 늘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었죠. 어릴 땐 두 분이 정말 통닭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젠 알아요. 부모님이 실은 저만큼이나 통닭을 좋아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다는 것도요. 혹시 인생에도 총량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구에게나 삶 전체에 행복과 불행을 합한 총량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 가족은 너무 일찍 그 행복을 다 써버렸던가 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아버지가 배달을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원래 아버지가 일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쉬는 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면서 땜빵을 나갔다 당한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요. 그대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죠. 그때부터 저희 가족 앞엔 지옥이 펼쳐졌어요. 아버지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고요. 그렇게 의식 없이 무려 반년을 넘게 누워만 계셨죠. 저야 당시엔 고작 8살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하나뿐인 남편이 저승과 이승의 문턱을 오가는 상태였으니까요. 오늘은 깨어나지 않을까. 그래, 내일은 일어날 거야.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피가 말랐다고 하시더군요. 이 설상가상 더 힘들었던 건 가해 운전자의 뻔뻔함이었어요.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18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면허도 없는 주제에 술을 잔뜩 퍼먹고 남의 차를 훔쳐 광란의 질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비롯해 무려 5대의 차량이 그 사고에 휘말려 피해를 입었어요. 인명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가해 차량과 정통으로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 상태였죠. 그런데도 가해자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어쩌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 고아에 벌어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합의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주니까 그냥 감옥 갈게요. 배째세요. 그 인간은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고요. 끝까지 저희 엄마와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된 뒤 행방을 알아봤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크고 작은 범죄를 일으켜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이더군요. 만약 사회에 나와 잘 살고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복수했을 텐데 이미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지라 제가 뭐 어떻게 더 할 것도 없더군요. 어쨌든 아버지의 사고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엄마는 혼수 상태인 아버지를 돌보느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저는 학교 때문에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죠. 어린 마음에도 혼자가 된 엄마가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저라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나름 잘 버텨내셨어요. 의지할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똑같은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또 다른 피해자의 아내분이었죠. 저는 그분을 떡볶이 아줌마라고 불렀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늘 병원 지하 식당에서 떡볶이를 사주셨거든요. 어쨌든 동병상련의 아픔 때문일까요? 엄마와 떡볶이 아주머니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아팠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약 없는 기다림과 절망감을 말이죠. 엄마는 떡볶이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그 길고 긴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하세요. 하지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다 죽어가는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게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거든요. 가해자가 보험은커녕 제대로 된 운전면허조차 없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책임을 물을 부모도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엄마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 없던 적금을 깼고요. 그것도 모자라 결혼 반지와 집, 각종 가전 등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팔았어요. 친지들에게 사정사정해서 돈을 꾸기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눈을 뜰 기색이 없었고요.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높아졌어요. 결국 아버지 곁을 지키던 엄마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전에 하던 부업으로는 벌이가 안 돼 다른 일을 찾아보셨는데요. 평생 살림만 하던 여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설거지, 시장 좌판 호객, 건물 청소같이 보수는 적고 노동 강도는 센 일이 대부분이었죠. 원체 몸이 약했던 엄마는 결국 얼마 안 가 골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늘이 그런 엄마를 가엾게 여겼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 가족의 불행 총량이 어느 정도 다 됐던 걸까요? 때마침 병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와 불우 환자들을 추가로 더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희 아버지 병원비는 전액 면제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위한 생활비도 따로 나왔죠. 덕분에 엄마는 마음 놓고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었네요. 그래도 마냥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진철아, 너희 아버지가 착하게 살아서 그게 다 복이 되어 돌아왔나 봐. 응, 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착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선녀님들이 꼭 살려줄 거야. 엄마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 우리 친철이 엄마가 병원에만 있느라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해. 난 괜찮아,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빠 깨어나면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통닭도 사 먹자. 알았지? 그래, 그러자. 약속. 저희 모자는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희망찬 미래를 그렸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무색하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고요. 어느 겨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을 잃은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오열하다 결국 실신의 의료진에게 실려갔고요. 친척 어르신들이 대신 문상객 맞이를 해주셨죠. 당시 제 나이가 고작 9살이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 정도는 이해할 나이였어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앞으로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것. 영원히 이별하는 것. 제가 받아들인 죽음이란 그런 것이었죠. 이젠 아버지 대신 제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 전에도 공부머리가 제법 있었던지라 수업만 잘 들어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생긴 꿈이었죠. 정말 질릴 만큼 공부만 했어요. 잠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데요. 새벽에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었네요. 그렇게 독하게 공부한 덕분일까요? 저는 그 흔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서울에 있는 명문 의대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발표가 났던 날 엄마를 끌어안고 둘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친철이 고생했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장하다 내 아들. 엄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온갖 굳은 일하면서 제 뒷바라지 해주셨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훌륭한 의사 돼서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그래, 말만으로도 고맙다 아들. 의대 공부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나마 장학금과 은행 대출로 어떻게 졸업까진 할 수 있었지만 그 뒤로도 엄마는 10년을 더 제 뒷바라지로 모질게 고생하셔야 했죠. 그러다 제가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된 뒤로는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졌어요. 빚도 다 갚았고요.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멋들어진 단독주택도 한 채 장만했네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던 엄마의 꿈을 꼭 이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배신하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원래 저는 여자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가 언젠가부터 너도 이제 연애해라.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잔소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래도 도통 이성에게 흥미가 안 생겨 들어오는 소개 자리도 죄다 거절했죠. 귀찮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없었어요.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여자 손도 못 잡아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모태솔로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운명의 상대는 다름 아닌 제 환자였어요. 저보다 4살 연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녀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면서 버티더군요. 간혹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곧 죽어도 치료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인간들이요. 당장 중환자실만 봐도 본인은 더 살고 싶어 하는데 의사로서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한 트럭인데 솔직히 좀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왜 수술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입원해서 수술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죽고 싶어요? 제가 버럭 고함을 질러도 그녀는 태어나기만 했어요. 글쎄요. 죽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저랑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바쁜 의사 선생님 붙잡고 그럴 만큼 염치 없진 않아요. 저 그냥 말 그대로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뻔뻔한 요구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물론 심장 수술이라는 게 겁이 나겠죠. 돈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요즘엔 보험도 잘 돼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거면 병원 복지과에 얘기해서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술합시다. 네? 글쎄 싫다니까요. 저 그냥 퇴원할래요. 이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부모 없어요. 두 분 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고아예요. 여자의 담담한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무신경한 제 말에 상처받았을 그녀의 마음이 염려됐죠.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 간신히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그게 미안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그러는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 웃더군요. 선생님 되게 착하시네요. 뭘 이런 걸로 사과까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으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걸요. 저처럼 수술 안 하고 버티는 불량 환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가 없어서 선생님을 죄송하게 만든 게 죄송하네요. 그녀가 저를 향해 싱긋 미소 지었어요. 그 티 없이 맑은 웃음을 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하지만 애써 무시한 채 다시 입을 열었죠. 가족이 없다면 그럼 저를 생각해서라도 수술 받아주세요. 의사로서 환자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자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늘 죽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힘드세요? 당연하죠. 제가 왜 의사가 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반년 넘게 혼수 상태로 누워만 계셨는데요. 그런 아버지 고치고 싶어서 의사가 되려고 했죠. 물론 제가 의사가 된 것보다 훨씬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지만요.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그래서 전 아버지 대신 제 환자분들을 최선을 다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환자분이시니까 꼭 수술 받아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환자에게 그런 속 깊은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새 그녀의 두 눈이 눈물로 그렁그렁해졌죠. 선생님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됐네요. 바로 입원해서 수술 스케줄 잡읍시다.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코를 훌쩍이는 와중에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뭐냐고 물어보니 글쎄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 수술 받고 완쾌되면 우리 데이트 할래요? 네? 데이트요? 환자분이랑 제가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자 그녀가 또다시 깨르르 웃더군요. 농담이에요, 농담. 선생님이 너무 귀여워서 좀 놀려주고 싶었어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아니요, 없는데요. 전 좋아요. 제 대답에 이번엔 그녀가 두 눈을 토끼처럼 동그랗게 떴어요. 네? 좋다니 뭐가요? 은혜 씨 수술 끝나면 데이트해도 좋다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입에서 데이트라는 말이 나온 순간 갑자기 흥분해서 머리가 어떻게 됐던가 봐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가 이내 활짝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 수술 잘 끝나면 우리 데이트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순간 어떤 강렬한 예감이 전신을 강타했어요. 제가 이 여자를 반드시 사랑하게 될 거라는 어떤 운명 같은 예감이었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녀는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해 나갔고요. 약 2달 후 약속했던 대로 데이트를 했죠. 그녀와 저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졌어요. 몇 번 더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병원만이 제 세계의 전부였는데 그녀가 나타나면서 제 시야도 확 넓어졌죠. 사람들이 이래서 사랑을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밝은 겉모습과 달리 내면엔 늘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도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 역시 1년도 안 돼 숨을 거뒀고요. 비극적인 가정사를 얘기할 때 그녀는 너무나 담담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파 보였죠. 원래 오빠 만나기 전까진 연애 같은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남자를, 아니 사람 자체를 믿지 않았거든. 오빠 모르지? 원래 우리 집 되게 잘 살았다? 아빠가 제조사업 크게 하셨거든. 근데 아빠 그렇게 되면서 믿었던 직원 중 한 명이 회사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 덕분에 우리 집은 완전히 망해버렸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만 10억이 넘었으니까 집이며 땅이며 돈이 되는 건 뭐든 다 팔아서 빚잔치하고 나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보육원으로 갔던 거야? 친척들이 아무도 나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거든. 혹시 아버지 유산이 그대로였다면 돈 욕심에 또 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난 사람 같은 거 안 믿었거든?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늘 아무한테도 곁을 주지 않았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오히려 기뻤던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엄마 아빠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럼 이젠 오빠가 있잖아. 내가 진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 때문에 무서운 게 너무 많이 생겼어. 오빠랑 헤어지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우리가 왜 헤어져? 연인 사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사소한 다툼으로도 금방 남남이 될 수 있지. 그럼 우리 결혼할까? 여자친구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뵙고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말을 보탰네요. 우리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각자 부모를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나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 은혜야. 가족은 연인하고 달라. 절대 남남이 될 수 없다고.
제 말에 여자친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빠 진심이야? 진심으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글쎄, 난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조금은 상상이 되는데? 여자친구는 눈물로 코를 훌쩍이는 와중에도 또 농담을 했어요. 그런 여자친구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웠죠. 또 튕긴다. 나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려고? 나만한 신랑감 없다. 우리 더 미루지 말고 결혼하자. 내가 네 남편도 되어주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돼줄게. 때로는 오빠 같은, 때로는 친구 같은. 네가 더는 외롭지 않게 뭐든 다 돼줄게. 그러니까 넌 내 아내가 되어주라. 제 진지한 청혼에 여자친구도 더는 농담을 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꾹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가슴에 안겼죠. 그 말 진심이지? 진짜 나랑 평생 함께하고 싶은 거지? 아이, 그렇다니까. 은혜, 넌 아니야? 당연히 나도 오빠랑 같은 마음이지. 근데 내가 오빠를 욕심내도 될까? 오빠는 의사지만 난 고아의 그냥 평범한 사무직 격리인데. 아이, 그런 조건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만 서로 좋으면 되지. 오빠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떡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일단 한번 만나보자. 그만 뚝 그쳐. 뚝. 여자친구를 달래며 호언장담했지만 내심 불안하긴 했어요. 그때까지 엄마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슬쩍 운을 띄웠는데요. 엄마는 여자친구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모아둔 돈도 하나 없고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을 땐 뒷목을 잡으셨죠. 절대 안 된다. 돈, 집안, 학력, 심지어 건강까지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여자를 네 짝으로 삼겠다니. 너 제정신이니? 엄마, 그런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제 마음이 중요하죠. 저 은혜 정말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이라고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철없는 소리야.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은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금방 사그라질 감정이라고. 긴 말할 것 없고 당장 헤어져.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도 아버지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결혼한 거잖아요. 오랜만에 아버지 얘기를 꺼내서일까요? 엄마가 왈칵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후회하잖니? 그깟 사랑으로 네 아버지 선택해서 엄마가 얻은 게 뭐야? 젊은 나이에 너희 아버지 죽고 엄마 혼자 죽을 똥 살 똥 온갖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너 키웠어. 엄마 나이가 아직 70도 안 됐는데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우리가 돈만 있었어도 그렇게 힘들게 난 살았을 거다. 너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 거고. 엄마, 이젠 저희 살 만큼 살잖아요. 저 교수 승진하면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래봤자 병원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지. 너도 언젠가는 네 병원 차려야 할 거 아니니? 그러려면 애초에 집이 좀 잘 살아야 돼. 아니면 장가를 잘 가서 그쪽 집안에서 병원을 해주거나. 너 대학 동기들 봐라. 전부 한가닥 하는 집안하고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살잖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몰랐는데 엄마는 가난에 대한 한이 제법 가슴 깊이 쌓인 것 같았어요. 제가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누구보다 잘 살길 바라더군요. 엄마, 전 그냥 옛날 우리 가족처럼 없이 살아도 통닭 한 마리에 다 같이 행복했던 그때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예쁜 아이들 낳고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요. 누가 그러지 말래? 좋은 집안 아가씨 만나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 아이, 엄마. 제가 사랑하는 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라고요. 다른 사람은 싫다고요. 네가 여자를 처음 만나봐서 그래.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안 잊히는 사람 없다. 어쨌든 엄마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고아 며느리는 허락 못한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면 부잣집 아가씨들이 좋다고 달려들 텐데 왜 굳이 그런 가진 거 없는 고아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니?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 오미희인가 뭔가 너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 있잖아.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그때 엄마가 제 대학 동기이자 동료 의사를 언급했어요. 그 친구가 과거에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친구한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그걸 말했던가 봐요. 저한테 고백해는 내 차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한다고요. 원래 엄마는 그 친구가 너무 여우같이 생겼다면서 싫어하셨는데요. 당장 고아 며느리를 들이게 생기자 차라리 그 친구가 낫다고 여겼나 봐요. 제 손을 잡고는 그 친구를 만나보라면서 설득하더군요. 그 선생이 너 좋아한다며. 차라리 그 선생이랑 잘해봐. 응? 엄마.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선택해. 그 고아 기집애랑 엄마 중에 누구랑 같이 살 건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곧 죽어도 그 고아랑 결혼해야겠다면 엄마는 이제 더는 너 내 아들로 취급 안 한다.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아무리 엄마가 반대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자친구 때문에 평생 저를 뒷바라지해준 엄마를 저버릴 수도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네요. 그러자 여자친구도 눈치를 챘던가 봐요. 하루는 제게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오빠, 어머님이 나 반대하시는 거지? 그래서 소개 안 시켜주는 거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빠 표정 보면 다 아는데. 확신에 찬 여자친구의 말에 더는 모른 척 잡아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죠. 미안해, 은혜야. 우리 엄마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잘 사는 집안 딸한테 장가 보내고 싶나 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 아니야, 이해해. 내가 부모라고 해도 그럴 거야. 나 같은 고아 며느리는 드리고 싶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헤어지자, 오빠. 설마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할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헤어져?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아니야. 내가 애초에 분수에도 안 맞는 사람을 욕심냈던 것 같아. 나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오빠. 그러니까 그냥 나 놔주라. 급기야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게 버림받느니 차라리 자기가 먼저 버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누구도 안 버리면 되잖아. 내가 집 나올게. 엄마랑 연 끊고 너 선택할게. 그럼 되지? 응? 아니, 그래서 해결되는 거 없어. 난 오빠가 나 때문에 가족을 잃길 바라진 않아. 난 가족을 한번 잃어봤던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내 가정 꾸리자고 어떻게 오빠 하나뿐인 어머니를 저버리라고 하겠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제발 부탁이야, 오빠.
여자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애원하기에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자 하고 여자친구를 집에 보냈는데요. 그 뒤로 여자친구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뒤늦게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짐을 싹 다 빼고 이사까지 가버린 뒤였죠. 졸지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거의 보름 가까이 알아누웠죠. 엄마는 그런 제게 정신 차리라며 화를 내셨지만 여자친구 없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가여웠던 걸까요? 한 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글쎄 여자친구더군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닐까? 잔뜩 기대하면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다시는 안 보려고 했는데 나 임신했어. 이제 8주 됐대. 어떡하면 좋아? 뭐? 애가 생겼다고? 뜻밖의 소식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하지만 놀라움이 가시고 나자 이내 가슴 벅찬 기쁨이 찾아왔죠. 바로 여자친구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런 말하면 쓰레기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난 너무 좋아, 은혜야. 이렇게 너를 영영 잃는 줄 알았는데 너도 아이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함께 가족이 돼서 살아가고 싶어. 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내가 정말 싫어진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오빠는 나에 비해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떠나려고 했던 건데.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랑 뱃속의 애기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돈도 명예도 의사라는 직업도 우리 엄마까지도 저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은혜야. 응? 나 버리지 마.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좀 더 멋들어지게 프로포즈하고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엉엉 울면서 매달리고 있더군요. 참 한심했지만 천사 같은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꽉 끌어안아줬죠. 헤어져 보니까 알겠더라. 나도 오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난 대체 뭘 그렇게 겁냈던 건지.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오빠를 잃는 거였는데 말이야. 이제 도망 안 칠게. 우리 둘이, 아니, 애기랑 셋이 같이 어떤 어려움이든 잘 헤쳐나가 보자. 그 길로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아니, 아내가 다니던 병원을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옮겼죠. 산부인과에 실력 좋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그분에게 한 번 더 검진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아내도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안정을 위해 병원 근처에 임시로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꾸렸죠. 엄마에겐 아내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산부인과에서 아내와 같이 진료보는 걸 하필이면 과거에 절 좋아했던 그 오미희라는 친구가 본 거예요. 아직도 제게 미련이 있던 건지 뭔지 바로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진철이 너 아직 그 고아 여자 만나는 거야? 그 여자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마치 제 여자친구처럼 따지고 드는 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 기회에 확실히 말할게. 요즘 네가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하면서 며느리처럼 구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네가 내 부인은 아니잖아. 여자친구도 아니고. 난 절대로 네 마음 받아줄 일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대학 때부터 너 좋아했던 거 알잖아. 10년 넘게 너만 보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지. 근데 그거랑 사랑은 다른 거잖아. 난 너 사랑 안 해, 미희야. 제 차가운 말에 미희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차라리 나보다 잘난 여자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어. 근데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라니? 내가 그런 여자한테 널 빼앗겨야 한다니 말이 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 여자 네가 의사라는 이유로 작정하고 덤빈 거라고. 임신해서 네 발목 잡으려는 거 뻔히 보이는데 바보같이 속아 넘어갈 거야? 적당히 해라. 날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은 욕하지 마. 우리 벌써 혼인신고까지 했어. 그 사람 이제 내 아내라고. 뭐? 혼인신고를 해? 너 진짜 미쳤니? 미희는 경악했어요. 급기야 엉엉 울면서 오열하더니 그대로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그렇게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제가 미희를 너무 몰랐더군요.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희에게 다 들었다면서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언제까지 아내를 엄마에게 비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내와 둘이 손잡고 엄마 집으로 향했죠. 당신은 일단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엄마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진정 좀 시킨 다음에 당신한테 전화할게. 그때 들어와. 알았지? 아내를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한 뒤 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마당에까지 나와서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옆에는 미희가 서 있더군요. 제가 분명 더는 엄마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내 마음은 확고하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미희를 무시한 채 엄마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 같으면 잘 지냈겠니? 미 말이 사실이야? 너 정말 그 고아랑 혼인신고까지 한 거야? 엄마는 안부 인사도 받지 않고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저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은혜 임신했어요, 엄마. 책임져야 하니까 혼인신고했고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달려와 제 뺨을 때리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혼인신고? 뚫린 입으로 뱉으면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너 진짜 미쳤니? 차라리 나가 죽어. 그딴 년이랑 결혼할 거면 나가 죽어! 엄마가 제게 손을 올린 건 어린 시절 훈육할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하지만 오죽 속상하시면 저럴까 싶어 묵묵히 맞아드렸네요. 그러자 엄마는 그게 더 꼴보기 싫었던가 봐요. 왜 가만히 맞고만 있어? 너 진짜 그 고아가 그렇게 좋아? 평생 너만 보며 살았던 이 엄마보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저 진짜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엄마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던가 봐요. 입술을 살이 물더니만 이내 마당에 나와 있던 세숫대하며 화분 같은 걸 닥치는 대로 제게 던지기 시작했죠. 피한다고 피했는데 하필이면 커다란 화분 하나가 제 이마에 명중하고 말았네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몸이 허물어졌고요. 이내 이마에서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피였죠. 놀란 엄마와 미희가 제게 달려오려던 순간이었어요. 오빠!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제 쪽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걱정돼 대문 앞에서 상황을 엿보고 있었던가 봐요. 오빠 괜찮아? 피나잖아. 어디 좀 봐. 많이 다친 거야? 괜찮아. 그냥 좀 찢어진 거야. 괜찮긴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내는 어느새 울고 있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 어떻게든 제 피를 닦아주려고 했죠. 그런 아내를 보는 엄마의 눈이 흉포해졌어요. 네가 그 고아년이구나. 너 이 불려시 같은 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어머님, 그게 저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엄마는 아내를 향해 마구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미희가 얼른 나서서 아내의 어깨를 낚아챘죠. 그리고 억지로 대문 밖으로 떠밀기 시작했죠. 의사 부인 한번 대보겠답시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임신해서 진철이 발목을 잡아? 이 쓰레기 같은 년, 당장 꺼져!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이야말로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이게 어디 주제도 모르고 의사인 나한테 대들어? 너 진짜 한번 내 손에 죽어볼래? 급기야 미희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인 아내는 별다른 힘도 못 쓰고 그런 미희에게 끌려다녔죠. 입었던 블라우스가 미희 손에 반쯤 찢겨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가기까지 했네요. 그런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마에서 흐른 피 때문에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지켜만 보던 엄마가 갑자기 아내와 미희에게 다가가더군요. 처음엔 미희와 힘을 보태 아내를 내쫓으려는 건가 했는데요. 엄마는 그저 아내의 훤히 드러난 어깨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대체 왜 그러나 싶어 자세히 보니 아내의 어깨에 있는 점을 보고 있더군요. 아내 왼쪽 어깨에 북두칠성 모양의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굳어있던 엄마가 이번엔 아내의 얼굴 쪽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두 눈을 크게 흡뜨면서 경악하더군요.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은혜라고 했던가? 갑작스러운 엄마의 질문에 여자친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네 이름이 뭐냐고? 김은혜인데요. 돌아가신 어머님 성함은? 박미자 순자 되세요. 그러자 엄마가 손을 들어 입을 틀어 막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옛날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셨니? 그 땡땡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가 그땐 제가 5살 때라 잘 기억이... 하지만 아버지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신 건 맞아요. 엄마가 생전에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세상에... 엄마는 경악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글쎄 엄마가 갑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그 은혜구나. 아줌마 기억 안 나니? 너 병원 오면 아줌마가 많이 놀아줬는데. 네? 그게 무슨... 아이고 어쩜 좋아. 난 그것도 모르고 널... 당황한 아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굳어만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자 다시 입을 열었죠. 저를 아세요? 알다 마다. 너희 아버지랑 내 남편이 그 가해 차량에 같이 사고를 당했거든. 그래서 나란히 중환자실에 입원했었어. 그걸로 미순이, 그러니까 네 엄마랑 많이 친해졌고. 그제야 저는 아내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과거 떡볶이 아주머니에게 저보다 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바로 제 아내였던 거예요. 그 기막힌 인연에 놀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글쎄 엄마가 갑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넌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순이가 준 돈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도 못했다. 진작에 나가 죽었을 거야. 네? 돈이라뇨? 나도 몇 년 뒤에야 알게 된 건데 당시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애 아빠 병원비도 못 내고 있었거든. 그때 병원재단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기부자가 미순이었지 뭐니. 내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렇게 뒤에서 몰래 도와줬던 거야. 나도 몇 년 전에 거기서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 만나서 우연히 알게 됐지 뭐니. 그 뒤로 너랑 너희 엄마한테 은혜 갚고 싶어서 수소문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할 길이 없었지. 그래도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거니 했는데 네가 코아라는 건 미순이가... 네, 그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랬구나. 내가 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난 은인의 딸도 몰라보고 이렇게 너한테 몹쓸 짓을... 이걸 하늘에 있는 미순이도 다 보고 있을 텐데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괜찮으니까 일단 일어나세요, 어머님. 당황한 아내는 납죽 엎드린 엄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이 저도 피를 닦고 다가가 아내 옆에 섰죠. 그러자 엄마가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예전에 병원에서 몇 번 같이 놀기도 했었는데 기억 안 나니? 엄마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어린 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은혜였다니. 하늘에서 어떻게든 너희 둘을 이어주고 싶었나 보다. 엄마의 말에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그럼 저희 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래. 하늘이 이어주려는 인연을 내가 무슨 수로 막겠니? 게다가 은혜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 전 감격해 그런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내도 제가 기뻐 날뛰자 환하게 미소 지었죠. 그러자 잠자코 사태를 관망하던 미희가 파르르 떨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 좀 알던 사이인 거 가지고 결혼을 허락하겠다뇨?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은 제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 오빠랑 결혼시켜주겠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미희야. 일이 이렇게 돼버려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이 어디서 붙어먹다 왔는지도 모를 고아년을 정말 며느리로 들이실 거냐고요? 애초에 진철이 애가 맞긴 한 거래요? 미희는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당장이라도 저희 엄마를 한 대 칠 기세였죠. 게다가 아내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까지. 더는 지켜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 뺨을 한 대 후려쳐줬죠. 쓰레기 같은 말 그만 짓거리고 이만 돌아가. 강진철, 네가 감히 날 때려? 그러게 누가 남의 아내를 멋대로 모욕하래? 더는 못 들어주겠으니까 당장 꺼져! 아니면 주겁침입죄로 신고할 테니까. 두고 봐. 내가 너만 행복하게 될 것 같아? 너도 저 여우 같은 년도 전부 다 가만 안 둘 거야.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거라고. 미희는 악귀같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미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건지 경악해 말을 잇지 못했죠.
어쨌든 미희는 씩씩대면서 떠나버렸고요. 저희 세 사람은 못다한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날 며칠 회포를 풀었네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엄마와 집에서 점심을 먹던 아내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거였죠. 당시 전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당황한 엄마는 일단 급한 대로 택시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군뱅이처럼 더디게 갔다고 하더군요. 얘 은혜야, 조금만 더 가면 병원이다. 조금만 참어. 금방 도착하니까, 알았지? 못 참겠어요,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괜찮어. 너도 뱃속의 애기도 다 괜찮을 거야. 아내를 달래던 엄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차에서 내려 그대로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내달리셨죠. 예순이 훌쩍 넘은 엄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던 건지 아무래도 아내에게 입은 은혜가 있으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내와 뱃속의 손주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 엄마의 노력 덕분일까요? 다행히 아내도 뱃속의 아기도 무사했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내가 먹은 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뭔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어쨌든 분야는 달라도 저도 의사였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에 문제가 있었다니. 아내가 약을 과용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망설이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약이 다른 환자 거랑 바뀐 것 같아요. 네? 그건 의료사고잖아요. 제 아내가 지금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병원장님도 동료 의사들도 다 말렸지만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미희의 끔찍한 음해 때문이었죠. 같은 병원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글쎄 아내의 처방전을 다른 사람 것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것도 암 환자 것과 말이에요. 그 결과 아내는 임산부가 먹어선 안 되는 독한 항암제를 잔뜩 먹었고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러진 거였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미희는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미안해, 진철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래선 안 됐는데 충동적으로 그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한 번만 봐주면 다신 안 그럴게. 병원도 옮길게. 영영 너희 부부 앞에 안 나타날게. 울며불며 사정하는 미희를 보며 안타깝긴커녕 분노만 일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약을 먹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이 사람이랑 뱃속의 아이 둘 다 죽을 뻔했어. 넌 살인을 하려고 한 거라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살짝 겁만 주려고. 나 아팠던 만큼만 아프게 하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겁만 주려고 의사가 그런 관계를 꾸며? 넌 의사가운 입을 자격 없어. 당장 꺼져! 전 매달리는 미희를 뿌리치고 야멸차게 돌아섰어요. 착한 아내도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미인의 집에서 제발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지만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네요. 재판 결과 미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비록 누구 하나 죽은 사람은 없었기에 긴 형량을 선고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사 면허가 취소돼 다시는 누군가를 진료하지 못하게 됐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죠.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임산부와 복중 아이를 해하려 한 여자가 산부인과 의사로 계속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더 큰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법의 심판은 대개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보다 약하니까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형을 살고 나온 미인은 그 뒤로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온 동네에 쫙 소문이 나서 결국 도망치듯 고향으로 떠났고요. 평생을 바쳐온 직업도 잃고 시리에 빠져 집에서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간이식도 한 번 받은 모양이던데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부모가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이자 친구였지만 안타깝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다 본인이 저지른 죗값을 돌려받은 거니까요. 그 뒤로 아내는 무사히 예쁜 딸을 낳았고요.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아내는 제 눈에 여전히 사랑스럽고 어여뻐요. 제가 수술한 심장도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튼튼하답니다. 고부 사이도 물론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는 그 옛날 돌아가신 장모님께 은혜를 입고도 그걸 까맣게 몰라 갚질 못했다면서 평생 죄스러워 하셨거든요. 그게 한이 됐는지 오랫동안 원인 모를 가슴병으로 고생하셨고 양약도 한약도 듣지 않았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병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저희 아내를 만나고부터 싹 나았지 뭡니까. 엄마는 이제 저보다 아내를 더 챙기게 된 지 오래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내 입에 먼저 넣어주고요. 보약도 꼭 제 거 지을 때 아내 것도 같이 지어오시죠. 어쩌다 저랑 아내가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이유 불문 무조건 아내 편이고요. 아내도 그런 제 엄마한테 참 잘해요. 아예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서 곰살 맞은 딸처럼 군답니다. 때때로 저보다 서로를 더 챙기는 고부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게 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좀 찬밥 취급을 받아야 가정이 잘 돌아간다는 게 제 인생 지론이거든요. 뭔 소리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영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희 가족은 웃음꽃이 넘쳐나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2박 3일로 고급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이런 소소한 행복도 다 지난날의 아픔을 겪었기에 누릴 수 있는 거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